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30세 미혼녀예요. 여기 사연 살롱 사연들 중 결혼해서 지지고 볶는 이야기들 보면 좀 안타깝고 심란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답니다. 전 30 전에 결혼해서 아기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던 지방 교대에 수석으로 합격할 만큼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왔고 20살 때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도 통과할 만큼 외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걸까요? 제가 욕심이 많고 남자분은 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전 돼지 농장의 1군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내며 숙식을 해결할 만큼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어봤기에 남자 조건 안 따져요. 저도 월급이 많진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니 남자 쪽 집안에 돈을 바라지도 않고요. 다만 결혼할 남자와 그쪽 집안의 인성은 봐요. 결혼하면 미우나 고우나 한 집에서 얼굴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데 성격 안 좋은 사람과 살면 집이 지옥으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근데 괜찮은 인성 갖춘 남자와 시댁을 찾기가 참 어렵네요. 지금까지 2번의 연애를 했는데 한 번은 남자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파토났고요. 2번째는 예비시모의 환장할 정체 때문에 2손 2발 다 들고 결혼 진행을 스탑해버렸네요. 아휴,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세월이 다 합쳐 한 5년가량이었어요. 25살부터 올해 30살이 되기까지 그지 같은 남자들 상대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냈네요. 내 꽃다운 20대가 쓸데없는 사람들로 인해 다 가버렸다니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는 재혼하셔서 현재 새아빠와 지내고 계세요. 전 더도 말고 딱 우리 새아빠 같은 인품의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제 성까지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정도로 참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20대에 정말 고난의 세월을 겪으셨는데 딸인 저도 엄마의 팔자를 닮았나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인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사연살롱에 제 사연을 올리다 보니 이제 저도 우리 학생들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친근한 사람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네요. 제게 친근한 사람이란 바로 사연살롱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제잘제잘 고자질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놔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지 훈수를 더 주세요. 그럼 앞으로 남편감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엄마가 속도 위반으로 절 임신하게 되어 제 친아버지와 혼인신고하고 살게 된 이야기도 참 환장할 스토리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 비주얼로만 따지면 정말 환상의 커플이었어요.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 집안의 장남, 장녀로 태어나 시골 마을에서 고생만 하다가 만났죠. 하긴 아빠는 그 고생조차도 안 했다고 해요. 책임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눈이 맞아 엄마가 20살의 나이로 임신하게 되어 본인도 너무 두려운 마음에 아빠에게 애가 졌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글쎄,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근데 어쩌라고? 였대요. 알고 보니 아빠는
당시 7, 8명의 여자를 돌아가며 만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인 엄마가 임신을 한 걸 재수 없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본인은 책임지기 싫었을 테니까요. 엄마는 아직도 이 부분이 너무 억울했는지 몇 번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참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 여자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지. 네 아빠 잘생긴 얼굴만 보고 만난 내가 바보 천치였지 뭐냐. 그래서 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떡하니 버티고 있던 계모가 내 엉덩이를 걷어차며 내쫓지 뭐니? 엄마 친정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나마 계모의 재력으로 버티고 있었거든. 그러니 우리 친정아버지도 딸내미인 날 다시 받아주지 못했던 거지. 아휴, 돈이 웬수다.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엄마는 아빠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됐다고 해요. 어찌됐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난상 끝에 딸아이인 제가 태어나는데 역시나 아빠는 딱히 쳐다도 보지 않았고 맨날 밖으로만 돌았다고 하네요. 엄마는 어떻게든 절 먹여 살리기 위해 절 낳고는 일주일 만에 일을 해야 했고요. 전 한동안 동네 할머니 손에 맡겨져 컸죠. 제가 7, 8살 때쯤 삶의 고단함에 완전히 지쳐버린 엄마가 절 데리고 동네 용하다는 박수무당집에 갔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점이라도 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점집에 온통 빨간색 인테리어와 웬 남자 무당이 화당을 떡칠했던 게 무섭게 느껴져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남자 무당은 엄마를 째려보며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에휴, 한숨만 나오는구만. 얼굴 반반한 아줌마가 어째 이런 남자를 골랐어? 네가 고른 남편이니 고생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 평생 네가 먹여야 할 팔자야. 그동안의 고생도 억울해 죽겠는데 앞으로도 엄마 혼자 벌어야 한다니. 너무 서글픈 맘에 엄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안 그래도 지금까지 저 혼자 온갖 고생 다 하며 딸내미 키워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남편 제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서 착실히 돈 벌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네 남편은 일하는 즉시 무당은 좀 뜸을 들이더군요. 다급한 맘에 엄마가 다시금 물어봤죠. 일하는 즉시 뭐요? 돈을 많이 벌게 되나요? 아니, 죽어. 돈 벌러 나가는 즉시 죽는 팔자야. 그러니 남편이 살길 원하면 돈 버는 건 기대도 하지 마. 아빠가 일하면 죽는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우리 모녀는 벙찐 채로 있었죠. 그러자 무당이 이번엔 절 째려보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리고 너, 꼬마 손님. 넌 30 넘어 시집가도록 해라. 그전엔 다 꽝이야, 꽝! 없는 형편에 큰돈을 복부로 갖다 바치고 온갖 부정적인 말만 듣고는 엄마와 함께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 후로 엄마는 더 기운이 빠진 듯 힘이 없으셨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일은 해야겠고 몸무게까지 쭉쭉 빠지니 종합검진을 받아봤죠. 그리고는 병원으로부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암에 걸리면 다 죽는 걸로만 알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집에 기어들어와 자빠져 자려는 아빠에게 엄마가 말했죠. 나 위암이래. 이제 좀 집에 들러붙어 있어. 나 암 치료해야 해서 당분간은 일 못해. 늘 얼굴에 철판을 깔은 듯 뻔뻔하게 돈을 뺏어가기만 하던 아빠도 이번엔 놀란 것 같더군요. 뭐? 세미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암이라니? 갑자기 웬? 알았어. 내가 일자리 알아볼게. 당신은 병원에서 치료받아. 당신 죽으면 안 돼. 아빠는 그날 이후로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저와 엄마도 아빠의 새로운 모습에 적응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엄마가 암으로 진짜 죽어버릴까봐 아빠는 늘 신경 쓰면서 우리 모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살면서 처음 보는 아빠의 다정다감한 모습이었죠. 샘이야, 샘이 엄마, 이리 와봐. 나 일자리 구했어.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일하기로 했어. 채석장인데 아는 동네 형도 여기서 일하면서 돈 꽤 모았다네. 그동안 내가 고생시켜서 당신이 암까지 걸렸으니 이젠 내가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돈 벌게. 당신은 치료 잘하고 얼른 나와서 쌤이 돌봐줘. 알았지?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는 아빠의 미안하단 말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한 게 떠올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빠는 채석장으로 일하러 나갔어요. 그게 아빠 인생의 첫 출근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한량으로 살며 돈 한 번 벌어보지 않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을 뺏어가기 바빴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샘이야. 아빠가 월급 받으면 통닭 한 마리 사올게. 돈 벌러 나가는 아빠의 기세등등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후 2시쯤 따르릉 하고 크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소름 끼쳤어요. 김부철 씨 가족 되십니까? 여기 채석장인데 1톤짜리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김부철 씨가 크게 다쳤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너무 놀란 엄마는 예약돼 있던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절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마주한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더랬죠. 의사 선생님은 아직 미성년자인 저에겐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더군요. 아마 아이가 보면 충격받을 수 있으니 어머니만 오셔서 확인해 주시죠. 큰 돌에 깔렸으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여보, 쌤이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암에 걸려 당신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다 내 탓이라고. 돈 안 벌어도 좋으니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요. 미안해요, 여보. 그렇게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아빠가 정신 차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면서 이제야 우리 가족 온전히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우리 모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슬펐지만 전 일단 엄마가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금 건강해지는 게 시급했어요. 만일 엄마까지 이렇게 된다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질 일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엄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조금씩 보조를 받아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비 할 돈은 모자라서 단칸방 전세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야금야금 생활할 수 있었죠. 엄마는 다행히 위암 초기였기에 완치될 수 있었어요. 그때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갖고 있던 모든 현금이 다 떨어져서 다시금 돈을 벌어야 했죠. 집 월세조차 몇 달째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였거든요. 엄마는 아름아름으로 한 돼지 농장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샘이야, 우리 집만 간단히 가지고 여기 돼지 농장 일꾼방에서 같이 지내자꾸나. 사장님께서 좋은 분이라
우리 딸도 함께 지내도 된대.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던 우리 모녀는 돼지 농장이든 똥수간 옆이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쾌재를 불렀어요. 그렇게 찾아간 돼지 농장의 주인은 젊은 분이었는데 산만한 덩치에 인상이 험악하여 처음엔 좀 무섭더군요. 그래, 네가 쌤이냐? 쌤이 너도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됐으니 여기서 엄마랑 같이 일하면 일당 쳐줄게. 어떠냐?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 너무 기뻤어요. 단숨에 일하겠다고 대답했죠. 네, 사장님. 저까지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 한 번씩 하구나. 학생의 임무는 공부다. 쌤이 네가 앞으로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면 이 아저씨가 일당 줄게. 알았지? 저와 엄마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하루 3시간씩 공부하면 돈을 주겠다니 좀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뭐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때까진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돈을 준다니 저절로 열공하게 되더군요. 초등학생이 하루 3시간을 진득하게 공부하기 어려운 법인데 놀고 싶고 쉬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거려도 꾹 참고 열심히 공부했죠. 돼지 농장 사장님은 진짜로 엄마와 똑같은 일당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백묵을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자, 쌤이야. 저기 칠판 보이지?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워왔는지 아저씨한테 쭉 설명해봐. 전 사장님 말씀대로 칠판에 줄줄이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예습 복습을 하니 똘똘이처럼 머릿속에서 배운 것이 주르륵 나오더군요. 공부도 못하던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던 제가 학교에서도 우등생이 되어버린 거 있죠. 참으로 신기했어요. 엄마도 참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지방에 있던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돼지농장 사장님께서 제 수석 입학을 축하해 주신다며 통닭 파티를 제안하셨죠. 엄마와 저 사장님,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통닭을 뜯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잠시 후 조금 긴장한 듯한 사장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군요. 순영씨, 쌤이도 있는 데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가 좀 놀랍더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아,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사장님께서 저희 모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 자다가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업무를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돼지 농장에서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말씀 안 하세요. 저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순영 씨 처음 농장에서 뵌 순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쌤이도 제 딸처럼 귀엽고 예쁘고요. 저 아직 장가 한 번 못 간 노총각인 거 아시죠? 아버지께 돼지 농장 물려받고 평생을 이곳에서 일만 해왔는데 저도 가정을 좀 꾸리고 싶네요. 쌤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엄마와 전 닭다리를 열심히 뜯다가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엄마의 눈치를 보니 눈물만 주르륵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제가 나섰죠. 사장님, 아니 아빠, 저희 아빠가 돼주신다고요? 야호, 우리가 가족이 된다. 엄마, 빨리 예스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저야 좋죠. 이렇게 인자한 사장님과 가족이 된다니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 든든하네요. 좋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나이 30대 중반이었으니 아직 젊은 나이였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으니
40대 노총각이었던 돼지농장 사장님도 그 미모에 반했나 봐요. 그렇게 우리 셋이 가족이 되었죠. 저도 새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잘 따랐기에 김쌤이었던 저의 이름을 새아빠 성을 따라 박씨로 개명했어요. 엄마와 새아빠의 금슬이 좋았는지 엄마는 바로 임신하셨고 늦둥이 남동생까지 생겼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던 때였어요. 전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교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에 새아빠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해 주었죠. 만세! 박쌤이 만세! 이 아빠가 우리 쌤이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구나. 너무 고맙다 우리 딸. 여보, 당신도 아들 챙기느라 고3 딸 챙기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쌤이가 머지않아 선생님이 되겠구나. 우리 딸은 진짜 자상하고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저 아빠 때문에 교대 가고 싶어 했던 거 아세요? 아빠가 예전 나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칠판에 오늘 배운 거 설명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강의하다 보니 저절로 복습도 되고 가르치는 것도 재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꿈을 가졌어요. 아빠, 감사해요. 이참에 우리 딸내미 대학 가거든 경험 삼아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아마 진 될 거다 진. 아빠의 갑작스런 미스 코리아 발언에 가족들 모두 하하하고 넘겼지만 말 잘 듣는 딸내미인 저는 진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예쁘다는 말을 간혹 들어서 전 진짜로 제가 아주 예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인대회에 나가보니 세상 미인들은 다 모아놓은 형국이더군요.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임한 결과 지역대회에선 통과됐지만 전국대회에선 떨어지고 말았죠. 참으로 재미났던 경험이었어요. 대학생활도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호프집에 가서 마른 안주 하나 시켜놓고 수다 떠는 것도 재밌더군요. 물론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통금 시간을 잊지 않고 지켜서 귀가해야 했죠. 밤 10시였던 귀가 시간은 제가 그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받은 후에도 동일했어요. 완전히 직장인이 되어 가끔 귀가 시간 10시를 조금 넘길 때면 아빠가 엄마의 잔소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곤 했죠. 정말 든든한 아빠였어요. 하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 동료 선생님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조용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남자 2명이 와서 우리에게 합석을 제안하더군요. 그럴 분위기는 아니어서 정중히 거절했죠. 죄송한데 지금은 좀 그러네요.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감지한 남자들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유독 한 남자의 시선이 계속 저에게 향하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까지 졸졸 쫓아오기도 하면서 말이죠. 방해하지 않으려고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락처 여쭤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지금 연락처 주시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고 집에 갈게요. 오늘은 늦었으니 연락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 의사예요. 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꼭 연락처와 성함 알 수 있을까요? 잘생긴 얼굴에 큰 키, 아주 정중한 매너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약한 편인데 심장 관련 의사라고 하니 솔깃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날은 늦었다고 정말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우린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사귀게 되었어요. 대학 때도 그렇고 가끔 대시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교대에 왔으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식 발령받고 난 후에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며 예쁜 20대 초중반 시절을 날려버렸는지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저의 첫 남자친구가 된 이민국. 이 남자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시기에 만난 터라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었죠. 연애도 처음이고 남자도 처음.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게다가 남친은 그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는지 아니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유쾌한 성격인 건지 함께 있으면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 남친은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주로 카톡이나 전화로만 대화를 나누었고 한창 분위기 좋게 데이트할 때도 갑자기 급한 심장 수술이 잡혔다며 가버리기 일쑤였죠. 저보다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수술로 인해 갑자기 자리를 떠야 할 때도 남친이 저에게 너무너무 미안해해서 오히려 제가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쌤이야, 정말 미안해. 또 자기한테 죄인 같은 마음을 갖고 병원으로 가야겠네. 하지만 어쩌겠어. 내 손기술로 응급수술 환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잠을 줄이고 데이트 시간을 줄여서라도 가야지.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 내 사랑의 키스라도 받아줘. 그렇게 저의 첫 연애가 한 3년 정도 지났을까? 엄마가 심장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며 남친에게 부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자 남친은 빙빙 말을 돌렸어요. 아, 그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 원래 심장이라는 게 내과 다르고 외과 달라서 말이야. 우리 병원은 또 그쪽 전문 병원은 아니라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전 좀 섭섭했지만 의사 남친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 줄로만 알고 엄마를 좀 더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큰 병원에선 저희 엄마가 선천적으로 심장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아직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며 안심시켜 주더군요. 그리고 머지않아 남친이 내과 쪽으로 개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슬슬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자기야, 혹시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 내과 쪽으로 개원하고 싶어서 말이야. 내가 내 병원 차리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딱 일하고 그 후론 완전 자유라고. 더 이상 자기랑 데이트하다가 급한 수술 때문에 자리를 떠야 하는 일은 안 생길 거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고 그러면 내가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은연중에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친이 결혼 얘기를 개업 문제와 돈 얘기와 함께 꺼낼 줄은 몰랐어요. 평소에도 개원을 하고 싶어 하던 남친이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5천까지는 아니어도 3천만 원 정도는 빌려주겠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다 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려는데 저의 주거래 은행이 잠시 거래가 안 되는 타임이더군요. 남친에게 현재 상황을 카톡으로 남겼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 오더군요. 혹시 다른 은행은 없고 꼭 그 은행으로만 해야 해? 당장 급한 돈은 아니잖아. 당장 내일 개업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굴어? 아직 병원에 사표도 안 냈잖아. 내일 오전 중으로 자기 계좌로 넣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잘래.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이민국 씨 여자친구 김쌤이 씨 되시나요? 수첩에 있는 여자들 중 한 분이라 연락해봤습니다. 이민국 이 남자로 인해 금전 피해를 본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이민국의 아이를 임신이나 출산하신 적 있으신지요? 내가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은 남자의 수첩에 있는 여자들 중 한 명이라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더군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민국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아, 남친이 의사인데 요즘 개업 얘기를 꺼내서 오늘 3천만 원 송금하기로 했어요. 그놈 의사 아닙니다. 그냥 사기꾼이에요. 아직 송금 안 하셨으면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지금 개업한다고 원래 거느리고 있던 여자들한테서 몇 억 뜯어낸 모양인데 이놈이 악질인 게 임신은 또 왜 이리 많이 시켜놨는지 이미 출산한 아이만 2명에 임신한 피해자들이 2사람. 난잡한 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꿈꿨던 남자가 난잡한 사기꾼이었다니.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 2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던 병원으로 전화해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진료실로 들어가 심장 관련 진료를 보던 다른 의사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 혹시 이민국이라는 의사 없나요? 의사 가운 입고 병원 로비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제 남자친구 행세를 하던 그 사람이 다 가짜였다니 믿을 수 없어요. 어리둥절하던 그 젊은 남자 의사는 단번에 상황 파악했는지 혀를 찢찢 차며 절 불쌍해하더군요. 아유, 이런. 아주 예전에도 여기 의사라며 사칭하던 사람이 있긴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나 보네요. 어쨌든 우리 과에 이민국이라는 의사는 없어요. 아유, 그까짓 의사가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진정하세요, 환자분. 아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신 건 아니죠? 그럼 다행이고요. 전 뒤에 예약된 환자들에게 민폐일까봐 서둘러 나왔어요. 처음 본 의사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짜고는 거짓골을 하고 나왔네요. 하여튼 어젯밤에 돈을 보내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갔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죄인 남친이 있었어요. 범죄자 주제에 쫄보인지 꼴에 경찰은 무서운 모양인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뒤통수에 대고 한 바가지 욕을 퍼붓고 왔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욕을 하며 저도 제가 놀랍더라고요. 입에 담기도 싫은 이름인 이민국, 이 사기꾼 새끼는 저 포함 무려 5명의 여자를 의사라고 속이며 만나왔더군요. 그중 2명이 출산, 2명이 현재 임신 중. 저도 무서운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어요.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고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죠. 오직 식구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이런 짐승과 결혼을 전제로 몇 년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꺼낸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남들에겐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요. 한 일주일 뒤쯤 아주 조금씩 진정이 되어 다시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었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쌤이 씨 핸드폰 맞나요? 환자 기록 보고 연락드립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연락 안 드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네요. 저번에 사기꾼 확인하신다며 제 앞에서 실컷 울고 가셨죠?
그때 의사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 진정이 되셨나요? 신경 안정제 먹고 겨우 진정하고 있던 제 마음이 다시금 콩닥거렸어요. 아, 네. 저 박쌤이 맞는데 혹시 무슨 일로 전화하셨을까요? 사기꾼 전남친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미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병원 심장외과 의사 맞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식사도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었지만 전화기상으로 그 남자가 웃으니 저도 옅은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전 남친에게 당한 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안 생기더군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데 양수철이라는 이 의사는 진짜 끈질겼어요. 그 후로도 매일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더군요. 그렇게 매일 연락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남자에게 스며들었어요. 석 달 뒤쯤 실제로 만나게 되었죠. 병실에서 눈물 콧물 다 짜며 만나서 이 남자 얼굴이 기억도 안 났는데 실제로 다시 만나게 되니 참 훈훈하게 생겼더군요. 전 뭔가 민망했고요. 이렇게 세미 씨 실물을 다시 보니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 꿈에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실없이 웃는 그 남자를 따라 저도 웃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성격도 참 좋았어요. 이미 썸만 3개월을 탔으니 사귀는 건 금방이었죠. 전 가끔 저와 15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을 데이트에 함께 데리고 나갔어요. 동생 민혁이와 남자친구와 함께 놀이동산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갔죠. 수철이 형아, 형아 킹왕짱이네요. 세미 누나랑 얼른 결혼하지 않고 뭐해요? 우리 집에서 누나 30살 넘기 전에 시집 보낸다던데? 혹시라도 우리 누나 다른 남자가 체감은 어떡해요? 그래? 그럼 형이 누나한테 얼른 프로포즈 해야겠네. 형도 너희 누나랑 결혼하고 싶거든. 전 남동생과 남친의 쿵짝에 얼굴만 벌게져 있었어요. 남친을 몇 개월 만나보니 본인 부모님에게 효자더군요.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본인 엄마가 집에 오라고 전화하면 당장 갔죠. 뭐? 엄마, 백화점에서 코트 3벌 사서 무겁다고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추우니까 백화점 안에서 기다리세요. 근데 본인 부모님께 효심이 지극한 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결혼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께도 잘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거죠 뭐. 어쨌든 우리 둘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에선 저와 남친이 만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단 남친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기로 했죠. 남친이 본인 집안에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놨다고 하여 별 긴장은 안 했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갖춰입고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남친의 단독주택으로 가서 띵동 했죠. 그런데 몇 번을 눌러도 집안에서 대답이 없더군요. 본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기다린다던 남친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며 또다시 남친 집에 벨을 누르자 인터폰을 통해 남친 엄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전 대문 밖에서 그 언어폭력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고요. 야, 너 내 아들이 의사라서 꼬신 거지? 우리 수철이가 하도 착해 빠져갖고 뭣도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내가 하도 열불이 나서 집에 들어 눕고 말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너희 집에선 설마 의사 사위를 공짜로 얻으려는 건 아니지? 내가 수철이 통해서 전화번호 알아내서 니네 아빠한테 요구 조건을 보낼 테니 그거 다 안 해오면 이 결혼 꽝이다 꽝!
그리고 내가 문 안 열어줬다고 우리 수철이 잡을 생각 마라. 내가 핸드폰도 뺐고 잠깐 어디 심부름 보냈으니까 우리 수철이에겐 대충 나 만나고 헤어졌다고 뻥치란 말이야. 이게 다 뭔 말인가 싶더군요. 남친 엄마는 자기 말만 하고는 인터폰을 뚝 꺼버렸어요. 저는 내가 남의 대문 앞에서 귀청 떨어지는 폭탄 발언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었죠. 남친 엄마가 인터폰을 통해 하도 크게 소리를 질러대니 길가를 지나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더군요.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이미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놨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아빠? 벌써 문자를 보냈어요? 아까 날 대문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남친 어머니가 대체 무슨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아빠가 그대로 읽어줄게. 의사사위 공짜로 얻을 생각 추워도 말고 내가 받은 청담동 빌라 50평짜리랑 현금 3억을 문자로 보낸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래야 이 결혼 허락합니다. 이 조건 충족 못 시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의사아들 못 져요. 이렇게 보냈구나. 아빠는 이게 무슨 사기 문자인 줄 알았지 뭐냐. 하지만 우리 세미가 똑똑한 의사 남편 만나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아빠가 현금 3억 정도는 바로 해줄 수 있어.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아빠를 만류했어요. 아니 여보, 우리 세미도 초등학교 교사에 미스코리아 미모에 빠지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집을 보내요. 게다가 청담동 50평 빌라라니? 그게 좋게 몇십억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집안에 우리 쌤이 시집 보내기 싫어요. 현금 3억도 일단 보내지 말아요, 여보. 아니야, 쌤이 엄마. 나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아빠로서 우리 쌤이한테 최대한 많은 걸 해서 시집 보내고 싶어. 쌤이 시어머니 만나서 청담동 50평짜리는 얼마짜리 빌라인지 괜찮은 집인지 드러나 보지 뭐. 쌤이야, 일단 예비 시어머니 카톡으로 내가 돈 보낸다고 말하고 계좌로 3억 바로 송금하마. 저와 피도 안 섞인 새아빠지만 새아빠라고 부르기도 죄송할 정도로 잘해주셨던 우리 아빠는 절 위해 큰 결심을 하셨죠. 다행히 돼지 농장을 운영하셨기에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셨는지 아빠는 진짜 3억이란 큰 돈을 남친 엄마한테 보내셨더군요. 그런데 곧바로 남친 엄마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샘이야, 혹시 네 아빠 성함이 박종수 맞니? 카톡에 있는 사진 봤더니 내가 알던 분 같아서 말이야. 네, 맞아요, 어머님. 근데 저희 아빠 성함을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알던 사이세요? 아휴,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너희 집으로 지금 가마. 카톡으로 바로 주소 보내라. 전화 끊자마자 1시간 만에 남친 엄마가 진짜 우리 집으로 왔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가족이 거실로 나왔더랬죠. 그런데 남친 엄마의 얼굴을 확인한 아빠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남친 엄마는 저희 가족 앞에 봉투를 하나 두고는 냅다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박 사장님, 40년 전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3억 다시 돌려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들과 남편한테 제 과거에 대해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빠는 남친 엄마한테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죠. 전 아빠가 이렇게 분노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 망할 년, 더러운 년, 네가 40년 전 우리 마을을 초토화내고 돈까지 다 뜯어내서 서울로 도망가더니 신분 세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냐? 천벌을 받을 년 같으니라고.
쌤이야, 이 여자가 누군 줄 아냐? 시골 읍내 티켓다방에서 일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시골 유부남만 쏙쏙 골라 후리고 다니면서 한마을의 가정들을 다 이혼시키고 풍비박산나게 한 여자다. 듣자 하니 서울 집창촌에서 일하다가 이곳 총구석까지 흘러들어온 여자라 하더구나. 유부남만 빼먹은 게 아니라 시골 할머니들한테까지 사기쳐서 돈까지 훔쳐 달아났지 뭐냐. 아빠네 어머니도 이 여자 말에 넘어가 그때 당시 병원비 할 돈까지 다 날려먹었었지.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어머니 수술도 못 받고 돼지 농장까지 다 날려먹을 뻔했다고. 아우, 내가 알았으면 절대 인연한테 돈 안 줬을 텐데. 우리 집안의 피 같은 돈을 다 빨아먹고 지 혼자 서울 가서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보지? 너 때문에 우리 마을에 속범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병든 사람이 여러 명이었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전 너무 놀라서 남친 엄마한테 되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사실이에요? 어디 말 좀 해보세요. 사실이야. 쌤이야 멋먹이 없구나. 그리고 박 사장님, 제가 이 돈 돌려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 제 과거에 대해 알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젊은 날 인간 같지 않게 살았던 거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혼사는 박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결혼 스톱하라면 스톱시키고 진행하라면 진행시킬 테니 제발 제 과거만 비밀에 붙여주세요.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쓰레기가 있는 집안에 우리 귀한 딸을 씹보내냐? 너 40년 전에 우리 엄마 돈 뺏어간 거 이자까지 싹 다 계산해서 갚아. 그렇지 않으면 니네 가족들한테 다 불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쌤이야,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남친 엄마는 여전히 바닥에 바짝 엎드린 상태로 연신 죄송합니다만 연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40년 전 그 돈은 진짜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게요. 그럼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전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살게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몸 건강히 지내세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남친 엄마는 꽁무니를 뺐어요. 진짜 아빠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긴 싫더군요. 남친에겐 다른 핑계를 대며 헤어질 것을 선언했죠. 수철 씨네 엄마가 절 너무 싫어하시네요. 반대하는 결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죠. 쌤씨, 제가 꼭 우리 엄마 설득해 볼게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어딨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네? 남자친구도 꼭 자기 엄마 마냥 울며 불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있는 정도 다 떨어졌기에 그냥 쌩하니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전 또다시 솔로가 되었죠. 연애 딱 2번 했는데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가 있을까요? 이젠 좀 평범한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의사의 하얀 가운은 보기만 해도 싫으네요. 혹시 괜찮은 남자 있으면 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결혼해서 소박하고 다복하게 사는 게 저의 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착실하게 살아온 저.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정에 항상 화목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